자, 그 일몰일권주의가 올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물권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보통 한 3년에 한 번은 꼭꼭 나와주는 문제라서 올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초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예외로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나면은 모르는 단어에다가 모르는 용어에다가 모르는 이론이 수북하게 쌓여요. 그러니까 잊어먹는 건 잊어먹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거고. 자, 우리 지난주에 동사는 권리자임을 표시하는 방법이 점유라고 했죠. 부동산은 등기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갑의 토지 임야 위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갑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일 수도 있나요? 그럼 우리 국가 소유의 산인 줄 알고 등산을 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철조망을 쳐놓고는 편말을 꼽혀서 개인 소유 대나무 밭이니까 함부로 드나들지 마라고 해놔 이런 거 보이죠? 그럼 결국 등기나 점유라는 것도 공개적으로 외부에 권리자임을 표시하는 원칙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점유하고 등기만이 공시방법이냐? 그럼 이런 나무는 한 그루를 등기해 주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은 등기도 안 되면서 점유를 하려면 들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임야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나무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철조망이죠. 그게 편말이죠. 또는 이 나무에다가 명찰 달 수 있나요? 그게 목찰이죠. 나무에 달았으니까. 또는 여기를 깎아서 여기에 음각양각으로 해서 이름을 새길 수도 있나요? 그게 묵스란 말. 새겨놓고 먹으로 쫙 발라버리고 이 화선지 딱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음각양각이니까. 그게 먹으로 바른다고 해서 묵스란 말. 그럼 이 철조망, 편말, 목찰 이런 것은 등기도 점유도 아닌 권리자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나요? 그게 밝게 권리자임을 인식시키는 방법, 그게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법공부는 가장 법공부 처음 시작할 때 잘하는 방법은 한자 많이 아는 사람. 한자를 많이 알면 그 한자를 그대로 떠풀이 하면은 대충 뜻이 감 잡히니까. 밝게 인식을 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나 미분리 과실 있죠? 미분리 과실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분리하지 않는 과실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그럼 내년에 사과 작황이 안 좋아서 사과의 가격이 뛸 거라고 예상되면 미리 과수원 내려가서 아직 익지도 않은 사과를 과수원 통째로 사놓을 수 있나요? 밭대기채로 사놓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잎도 선매죠. 강원도 가서 고랭지 배추밭 미리 사놓을 수 있잖아요. 1년. 그럼 과수원 소유자는 갑인데 사과의 소유자는 어릴 수도 있죠. 그럼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어떤 방법을 세우라는 거. 그게 철조망이 됐든 편말이 됐든 목찰이 됐든 그런 게 명인방법입니다. 자,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토지 소유권이라고 할 때 이 토지 소유권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토지 소유권은 딱 땅 지표면만 말하는 겁니까? 지하로도 공중으로도 소유권의 범위는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땅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건물 지면 지하로도 짓고 공중으로도 짓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까지지.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너무 내려가면 칠레 가요. 여기서 파면 칠레 가죠. 칠레가 딱 있다. 직선거리로 콱 뚫으면 칠레예요. 위로 쫙 올라가면 올라가도 내 땅이라면 그럼 하루에도 여러 나라의 인공위성이 막 지나다니죠. 그럼 내 땅 지나갈 때마다 사용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어느 범위까지만 올라갑니다.
다만 그것도 경우에 따라. 그럼 나는 요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군부대가 있으면 그 국가 공익을 위해서 7층 이상은 짓지 마라. 높이 제한 당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있는 곳은 일종 주거지역이니까 5층 이상은 짓지 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종이니까 14층 이상은 짓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규제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 토지는 상하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지하로도 공중으로도 일정 부분. 그럼 그 정착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토지에 잡초가 있을 수 있죠. 그 잡초는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 것. 정착물이니까. 그럼 이 돌은 누구 거다? 그럼 잡초를 키우니까 이렇게 됐죠. 나무죠. 이 나무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께 돼야 되잖아요. 왜? 뿌리를 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의 토지라는 이 임야라는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이 나와야 일물일권주의를 지키는 건데, 이 나무도 결국은 정착물인데 이 나무의 소유자가 명인방법을 거치면 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그래도 충돌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겁니까? 그게 일물일권주의 예외. 그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임야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나무의 소유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야 소유자는 갑, 나무 소유자는 을,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편말 가지고 은행에 돈 빌리고 저당 잡을 수 있을까요? 너무 불확실하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은행 가서 야, 네 돈 좀 빌려주라. 한 3억만 담보만 있으면 빌려줄게요. 담보 있다. 다른 건 없고 5억짜리 나무 하나 갖고 있다. 그 나무를 담보로 돈 좀 빌려주라. 그 나무 당신 거 맞나요? 그럼 가보자. 가니까 편말에 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려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을이라는 글자는 어제까지는 갑이었는데 을이 글자 지우고 을로 쓴 거. 그만큼 글자 바꾸기가 쉽죠. 그럼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방법 가지고는 저당 잡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들고 다니긴 쉽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줘도 돼. 그런데 소유권까지는 돼도 그럼 적으로 저당권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나무라도 임목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등기가 될 수 있다면, 물론 한 그루가 아니라 집단이긴 하지만 등기가 될 수 있다면 소유권 따로 놓을 수 있죠. 그럼 소유권만 따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목 저당권도 놓을 수 있거든요. 왜?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편말은 글자 지우기 쉬웠죠. 등기는 등기소에 야밤에 복면 쓰고 들어가서 화이트로 지우면 되나요? 그러니까 등기는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가 좋아진 거죠. 자, 어떤 거는 소유권 가지고 어떤 거는 저당권 가지고. 그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은 공시하지 못하고 소유권만 공시할 수 있죠. 근데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까지 공시할 수 있죠. 이렇게 문제 만들기가 좋았어. 어디가 저당권까지인지 어디가 소유권까지인지 이렇게 나온다. 명인방법은 아시겠죠? 어릴 때 명인방법 해본 적 없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짝지하고 앉아서 반을 딱 검거 놓고 넘어오지 마 해놓고 그 이름 새긴 적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명인방법이지. 밝게 인식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 그래서 넘어가다가 팔꿈치 넘어가다가 콤파스로 콱 찍히는. 여자분들은 주로 콤파스로 찍힌 쪽이겠죠.
남자들은 뭐 개구장이가 많으니까 주로 찍은 쪽이고, 저도 찍은 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월이 지금 4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찍혔다고 그 여자 학부모가 와서 지금처럼 난리를 치는 시절은 아닙니다. 그때는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지내라고 하지, 네 부모 어디야 하면서 경찰서 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권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쫙 해서 넘어오지 마 했는데 자꾸 넘어오니까 나도 성질 나서 이제 콱 찍었는데 울고 난리 났죠. 그 다음날 이제 엄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그 외국 초콜릿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40년 전이니까 저는 그 가나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외국 초콜릿은 처음 봤거든요. 그때 가나도 참 그 생일이나 이렇게 귀할 때 먹지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거의 끄떡끄떡 했죠. 이제 그렇게 사이좋게 사실 지냈어. 그러고 나서 걔가 우리 친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입니다. 2년 동안 내 짝지예요. 네. 토지할 때 나오던 그 최서희. 네? 사랑이 꽃피는 나무. 부산에서 모르면 간첩이고 지도 내 모르면 간첩이에요. 지금도 동창회 한 번씩 미국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총 동창회 할 때 연락 오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면 제일 먼저 내 와서 아이고 나이는 들어서 배 튀어나온 거 봐. 어릴 때부터 지나고 집도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계속 그 지나가면 인사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요요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마이마이 선전. 그러더만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 쭉 나오더만 갑자기 이렇게 탁 그래 될 줄은 몰랐죠. 자 이제 그런 게 명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명인 방법이 그렇게 인식시키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자. 자, 농작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은 자, 불법하게 경작해도 주인 허락 없이 경작한 경우에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라고 우리 판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의 논에 허락 없이 농사를 지어도 경작한 자, 생산한 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죠. 남의 땅을 허락 없이 지었는데 가져간다는 건 상식은 아니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농작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갑의 논의 을이 허락 없이 3월 달에 을이 남의 논에 주인 허락 없이 모내기를 해놓을 수 있죠. 갑이 나타나서 아니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뭐하냐 이거 다 엎어라. 엎어야 됩니까? 안 엎어도 됩니까? 엎어야 돼요. 3월 달에 나와서 엎으라고 하면 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와서 남의 논에 허락도 없이 뭐였냐 그 다 베어내라고 하면 안 베어내도 돼.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이 농작물은 그냥 농작물이 아니고 수확기의 농작물. 그럼 조금만 참아주면 쌀이 되는데 지금 베어내면 잡초밖에 안 되죠. 그럼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수확기의 농작물은 허락 없이 심어도 경작한 자가 가져갑니다. 그럼 주인이라고 해서 와서 함부로 강제로 파 뒤질 수는 없죠. 그런데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사용료는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쌀이 10가마가 나왔으면 한 가마는 수확의 대가 그 사용료로 줘야 됩니다. 그럼 이 10분의 1이 모든 세금의 기원입니다. 그게 11조. 11조 헌금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하느님께 10분의 1을. 하느님 자리 대신에 이제 왕이 오니까 왕에게 10분의 1을. 왕자리 대신에 국가가 오니까 열심히 일하고 국가의 10분의 1을. 이게 모든 세금의 기원. 그런데 많이 버는 사람이나 작게 버는 사람이나 다 10분의 1 내야 돼. 알았다 해서 누진세가 나와서 10, 20, 30, 45.
많다. 알았다. 9, 18, 27, 36으로. 많다. 8, 16. 야, 이 불합리하다. 알았다. 15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1년 소득이 얼마 때까지는 몇 프로, 어디서 어느 구간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원래는 이거 시겠죠. 자, 그게 이제 수학계 농장. 그럼 갑이 간만에 시골에 있는 자기 땅에 내려갔더만 을이 자기 허락 없이 자기 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하냐? 남의 밭에 허락도 없이. 자, 빨리 다 가져가라, 가져가. 을이 니는 우리나라 판례도 못 봤냐? 불법하게 경작한 경우에도 경작죄의 소에 속한다더라. 얼마나 참아줘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 4년만 참으면 된다. 뭐 심어놨을까요? 인삼. 2년에다가 4년. 6년 거리거든. 이거 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수학계 농작물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단년생이 돼야 돼. 1년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인삼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삼은 안 돼. 그럼 포도, 사과 1년마다 수확하긴 하죠. 그럼 포도나 사과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포도나 사과는 1년에 수확하는 것 같은데도 유실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단년생임에서 수학계 농작물에 해당하면서 어떤 것들이 되느냐면 뿌리채 뽑아가는 것들. 뿌리채 뽑아가서 내년에는 실제 소유자가 써야 되지 계속 수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뿌리채 뽑아가는 수학계 농작물 1년생짜리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예? 그러니까 배추, 쌀, 보리, 또 무, 시금치, 당근, 양파 쫙 떠오르죠? 다 잊어먹어도 돼. 한 개만 딱 기억하죠. 쪽파. 쪽파는 기억해야 돼요. 판례가 2개나 있거든. 판례 있는 거 기억하면 돼. 쪽파. 그래서 단년생이면서 뿌리채 뽑아가는 것들은 허락 없이 심어도 수확기가 다가오면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경작한자라는 거예요. 물론 사용료는 내야 되지만 나중에. 그럼 미나리 어떻게 될까요? 미나리 1년생이죠. 근데 뿌리채 뽑아갑니까? 위에만 가져갑니까? 그리고 또 자라죠.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미나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교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꼭 공부 못하는 게 희한한데 신경 쓰고 앉아있다. 본질을 신경 안 쓰고 꼭 이상한 다리끈 여기 신경 써야 되는데 그 구석진 거 그거 물어서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지금도 답을 몰라. 사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평생에 알 필요 없는 걸 그런 걸 궁금해해.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만 하면 다 그래. 하면 다 돼. 그런데 공부를 좀 하는데도 공부 못하는 애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전교 꼴찌가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인데 지금은 잘 살아. 공부하고 잘 사는 건 또 별개라고. 그래서 지금은 중장비 7대 가지고 기사 2 가면서 조그만 이제 건설해서 하는데 잘 살아요. 그 당시에 전문대 나와가지고 잘하는데 어쨌든 꼴찌는 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거죠. 왜 공부를 하는데 꼴찌 하는지. 참지를 못해서 얘 공부하는 걸 한번 밀착 감시해 보자고. 그때부터 호기심이 강했으니까. 그래서 도산에서 공부하는데 하루 종일 지켜본 거예요. 왜 공부하는데 꼴찌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쳤거든요. 한 과목씩이라도 국어, 수학 이런 거 치면서 모아서 나중에 기말고사 평균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국어 시험을 이제 며칠 뒤에 쳐야 되는데 도대체 국어 시험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제 옆에서 싹 앉아서 구경하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럼 이 시인이 속한 학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학파가 자연을 노래한 게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걸 노래했으면
그럼 이 시의 주제에서 이 덜이 국가를 뜻하는 게 아닐까? 뭐 광복을 뜻하는 게 아닐까? 이 시의 주제는 뭐고 상징어가 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상식입니까? 그런데 얘는 뭐하고 앉아있냐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만 열심히 보고 있다. 옆에 가서 니 뭐하냐니까 나이 40에 죽었다 야봐. 야 나이 40세에 죽었네. 이거 일찍 죽은 거지. 무슨 병에 걸렸을까? 왜 꼴찌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줄 치야 될 때 줄 치지 않고 줄 칠 필요가 없는 곳에 줄 쳐져 있으면요 공부를 하는데 꼴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 타겟 잡는 거. 이런 거 보면서 포도는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궁금하면 안 돼. 본질은 여기 있는데 지금. 그럼 자, 남의 밭에 허락 없이 쪽파를 심은 자는 수확기가 다가오면 사용료는 줄망정 쪽파 소유권은 취득하나요? 자, 이 어른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명인방법 없이도 취득합니까? 이게 올해 시험이에요. 정답. 그 앞에 나가면 올해 기출문제 그 합격 가이드 있죠? 후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인방법 없이도 쪽파 소유권 취득합니까? 상식이죠. 남의 밭을 주인 허락 없이 지어 먹는 자가 그다 철조망까지 치고 표말까지 꼽아서 미안하다 값 1년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명인방법 없이도 소유권 취득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가던 병이 쪽파가 너무 실하게 잘 됐다. 이거 밭대기 채로 내한테 팔아라. 다만 2주 뒤에 인부들 데리고 와서 수확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은 손 못 대도록 나는 철조망 쳐놓고 내가 산 쪽파니까 손대지 말라고 표말 하나 써야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심은 쪽파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명인방법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자, 그럼 쪽파를 심은 자는 허락 없이 심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나요? 명인방법 없이도. 그 심은 쪽파를 산 자는 명인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하나요? 이게 판례 2개. 심은 판례 1개, 심은 거 판 거 1개. 이렇게. 그 쪽파 하나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나와. 그래서 올해 나와서 내년에 똥 오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수학계 농작물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 소에서 송아지 산출되나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나요? 자, 건물 갖고 있다가 남한테 빌려주면 사용료 받을 수 있죠. 금전을 갖고 있다가 남한테 빌려주면 이자 받을 수 있죠. 주식을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배당금 받을 수 있나요? 열심히 한 달을 노동을 하면 임금,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소에서 송아지 산출되나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나요? 그럼 이 송아지나 사과는 소라는 물건에서 사과나무라는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거 맞죠? 산출됐죠? 그럼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과실이라고. 과일이 아닙니다. 과실. 그럼 과실 수치한다 앞으로 수도 없이 볼 텐데 과실의 뜻이 뭐냐?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것. 교통사고 할 때 그 과실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할 때의 과실은 한자가 이 과실이고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열매 실자 이 과실이고 다르다. 그럼
송아지나 사과는 소나 사과나무라는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것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소나 사과나무는 과실을 산출하게 하는 원래의 기초가 되는 물건입니까? 그걸 우리는 앞으로 원물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원물과 과실은 한 세트입니다. 앞으로 주물, 종물 한 세트, 원물, 과실 한 세트, 이렇게 항상 이와 잇몸처럼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에서 송아지 나오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게 당연합니까? 그럼 그것은 소나 사과나무라는 그 물건의 쓰임새, 용법대로 산출된 거 맞나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게 용법대로 산출됐죠? 용법대로 산출된 것을 우리는 앞으로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연과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용법이라는 글자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나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살아가면서 법 공부하기 전에 지금 용법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나요? 약사예요. 약. 병원 가서 약 탈 때 복용법 봉지에 용법이라고 복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쓰임새. 그게 그럼 물건에서부터 산출되는데 그 물건의 쓰임새대로 산출되는 것이 천연과실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그럼 500원짜리 동전을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 100m 찰 때마다 100원짜리 한 개씩 새끼 탁탁 치죠. 안 봤나요? 줄 매달아가 발로 툭툭 차고 다니면 새끼 치는 거 봤다 못 봤다? 못 봤나요? 그럼 금전에서 이자가 나오는 게 용법이다 아니다? 용법은 아니죠. 그런데 받을 수 있나요? 왜요? 법에서 남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실을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실도 크게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이자가 원칙이다?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남한테 물건을 빌려주면 대가 없이 공짜로 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대가를 받으려면 약속을 해야 돼요. 그 약속이 법에서 보장받고 있어야 돼요. 법정과실, 법에서 보장받는.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은 서양의 법을 전수받은 거죠. 그럼 이 서양의 법을 전수받은 건데, 서양은 중세사회가 기독교 사회죠. 기독교인들은 돈놀이 해서는 안 돼요. 옛날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은행도 해서는 안 돼. 고리대금업은 고사하고 은행도 못합니다. 교리가. 그럼 중세시대부터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은행도 할 수 없죠. 그럼 고리대금업이나 은행을 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닌 자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은행이나 고리대금업은 유태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이 거의 금융에 관해서는 100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금융은 유태인 집안에서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0년 이후로 모든 중세 근대의 소설, 희곡에서 다루는 고리대금업자는 100% 유태인인 겁니다. 유태인이 아닌 자는 금융업자로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게 원칙이었던 겁니다.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이거 돈입니까?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도 결국은 돈이죠.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나오는 배당금도 돈이죠. 노동을 하고 나면 생기는 임금도 돈입니까? 똑같은 돈인데 앞에 돈 2개는 과실, 뒤에 돈 2개는 과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과실과 과실이 아닌 기준이 뭐냐. 왜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앞에 두 개는 법정 과실이 되고 뒤에 두 개는 과실이 아니죠. 그럼 과실이 뭡니까? 적어놨잖아요, 칠판에. 물건으로부터 산출돼야 된다. 그럼 소나 사과나무나 금전이나 건물은 어쨌든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죠. 그럼 물건에서부터 산출된 것은 과실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물건입니까? 권리입니까? 그럼 권리에서 산출된 거지 물건에서 산출된 게 아니죠. 배당금은. 그래서 과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동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의 노동을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의 노동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면 모레 반드시 광화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의 첫머리거든. 노동가치성.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의 첫머리가 바로 이 사람의 노동도 물건처럼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재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노동을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이 임금, 월급은 물건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과실이 아닙니다. 자, 이제 과실이 뭔지, 원물이 뭔지, 천연과실이 뭔지, 법정과실이 뭔지 기준 잡히나요? 한꺼번에 다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계속 모르는 것들이 외워지지 않아요.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쌓이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죠. 자, 젖소에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승마용 말에서 망아지가 나왔습니다. 과실이다 아니다? 자, 관상용 분재에서 토마토가 열릴 수 있죠. 토마토 열리거나 안 그러면은 뭐 관상분용 분재에서 열매 열릴 수 있죠. 과실이다 아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과실이 아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천연과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물건의 용법, 쓰임새대로 산출돼야 된다고 했죠. 젖소의 용법은 우유 짜는 겁니까? 새끼 치는 겁니까? 그럼 젖소에서의 과실은 우유입니다. 우유. 용법이 우유 짜는 거니까. 그럼 젖소에서는 우유가 과실이지 송아지가 과실이 아니에요. 승마용 말에서 망아지가 나왔죠. 승마용 말은 용법이 망아지 놓는 겁니까? 사람 태우는 겁니까? 그럼 사람 태우고 받는 사용료가 과실이지 망아지가 과실이 아니에요. 관상용 분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용법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바라보기 위한 게 용법이죠. 그럼 거기서 나온 열매는 과실이 아니에요. 법이 이런 겁니다. 특히 민법이. 용어 하나가 이 용법이라는 글자 하나가 OX를 바꿔놓죠. 그래서 의미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그 의미를 평생 공부해도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시험에 별 상관도 없고. 근데 어떤 용어는 뼛속 깊이 이해를 해야만 다른 것으로 응용되어 나간다. 어떤 단어는 모르고 지나가고 어떤 단어는 이해해야 되고 어떤 단어는 암기해야 되고 여러 다양합니다. 그럼 이런 용법이란 글자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저걸 알 수 있죠. 그런 건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배워야지. 이제 제가 놓치고 갔거나 또는 왜 이 단어는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하지 말아요. 그거 안 해주는 거는 안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안 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개죠. 사실은 두 개인데 시험에 안 나오거나 가르쳐줘도 이해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용법대로 산출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 젖소에서는 우유가 용법이지 송아지의 용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느 해인가 수강생이 앞에서 질문을 탁 던지더라고요. 그럼 송아지는 뭐죠? 젖소에서는 우유가 과실이라면 송아지는 그럼 뭐죠?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왜 송아지가 뭔지는 한 번도 내가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지? 당연히 공부를 한다면 의문을 가져야 정상인데
나는 왜 저런 의문도 가져보지 못했지? 어쨌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이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묻기는 물었잖아요.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송아지는 그럼 뭔가요? 하길래 나도 모르게 보너스. 보너스지 뭐 뭐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딸려왔겠지 뭐. 그 재혼하다 보면 아들도 딸려오잖아요. 재혼하면 아들도 딸려오고 딸도 하나 생길 수 있죠. 보너스까지 같이 생기는 거지 뭐. 이게 이제 과실이랍니다. 자, 그럼 이런 과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송아지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송아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의 소유자가 송아지 소유자 맞나요? 사과의 소유자는 사과나무의 소유자겠죠. 그럼 과실을 수취하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가 가져간다 맞나요? 그럼 토지 위에 쪽파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으면 원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과실을 수취해야 된다면 이 쪽파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야 된다, 경작한 자가 가져가야 된다. 아니 원물의 소유자가 가져가야 된다면 이 쪽파를 산출하게 한 건 토지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가져가야 원물주의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확기의 농작물은 불법하게 경작한 경우에도 경작자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원물주의하고 맞지 않죠? 대한민국은 원물주의다, 생산주의다. 대한민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과 임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사과나무 소유자라고 해놓고, 송아지 임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소 임자라고 해놓고도 원물주의, 생산주의 물으니까 생산주의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대한민국은 원물주의입니다. 그런데 수확기의 농작물에 대해서만큼만 생산주의라고. 이게 예외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 아니고. 그럼 대한민국은 원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기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 다시. 수확기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불법하게 경작해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옵니겠습니까? 다시 가볼까요? 수확기의 농작물에 대해서 현행 판례는 원물주의가 아닌 생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 전혀 다른 글자인데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데 경작자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나 생산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설명 듣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공부. 그럼 이렇게 시험 넣으면 풀어도 이렇게 시험 넣으면 못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같은 말인 줄 모르니까. 끊임없이 A와 A-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게 민법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왜? 외운 것만 시험 나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외워서 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내준 지문을 풀 때는 이거 들었던 거다 그래 풀면 안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같은 문제를 두 번 내도 고민을 해. 근데 그게 공부라. 이거 어제 들었던 건데 하면서 답을 탁탁 찍어내면 순간적인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죠. 그거는 암기력이 좋은 거예요. 모의고사는 잘 치는데 저 사람 왜 떨어졌지? 이렇게. 모의고사는 잘 치는데 점수는 안 나와. 실전에 가서. 근데 모의고사는 맨날 40점이고 45점이고 했는데 정작 시험에 가서는 60점을 훨씬 넘겨버려. 그건 끊임없이 고민하고 풀 때. 항상 그렇게. 그래서 점수가 나중에 안 나오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시고, 잘 나와도 내 점수가 아닌 것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 로마법은 원물주의고 우리나라도 원물주의입니다. 게르만법은 이제 생산주의입니다. 그 전 세계의 법은 로마법이냐 게르만법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절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법적인 요소를 8로, 게르만법적인 요소를 2로 이렇게 절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는 전 세계를 3번 지배했죠. 한 번은 힘으로 로마 대제국을 만들었죠. 한 번 지배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가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하게 만들었으니까 종교로서 지배했고, 세 번째는 천년이나 암흑시대, 중세시대를 건너가서 르네상스, 근대가 딱 시작되고 나니까 근대에서 생긴 모든 과학적인 이론이나 법은 발명한 게 아니고 과거의 로마 시대의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 그래서 르네상스란 뜻이 과거의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럼 로마는 법으로 한번 지배, 전 세계의 법은 다 로마법의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종교로 한번 지배, 힘으로 한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서 나와서 로마로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로마는 잘 비교해 보시면 공통점이 많죠. 이게 로마죠. 이게 우리나라죠. 반도 국가죠. 삼면이 바다가 되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면 이 먹을 게 많이 산출된다, 안 된다? 조금 지나면 또 먹을 게 산출되는 계절이 오죠. 겨울만 참으면. 그럼 정착 생활할까요? 이동 생활할까요? 그래서 로마나 우리나라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근데 게르만 민족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은 양떼를 키우고 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선한 풀이 있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신선한 풀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은 이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로마나 우리나라는 먹을 걸 산출하게 해주는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죠. 원물주의다, 생산주의다. 원물주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은 어차피 남의 땅에 쳐들어가는 거죠. 그럼 땅 주인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 씨를 뿌린 자가 가져간다는 개념에 충실합니다. 그게 생산주의. 어느 쪽이 더 도둑놈 같습니까? 네? 해볼까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송아지 놓을 수 있죠? 송아지 낳았죠? 이 송아지 누구 겁니까? 갑그죠? 어리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가 발전했냐? 지 혼자 낳았냐? 우리 집 소가 없었으면 어떻게 낳겠어? 송아지 내놔. 어느 쪽이 더 도둑놈입니까? 어리 도둑놈이죠. 지가 혼자서 야밤에 띄워놓고 왜 송아지를 달래? 자, 게르만 민족은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 쳐들어가는 민족이죠. 그래서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밀려서, 중국에서 한참 중국이 파워가 있을 때는 옆에 주변 국가들을 자꾸 밀어내죠. 밀어내면 얘들이 밀려가 나가죠. 여기서도 도미노처럼 밀리죠.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바다에 막혀서 가로막혀서 정착을 한 게 프랑스입니다. 게르만족의 일파. 건너서 넘어간 게 앵글로색스입니다. 영국입니다. 못 살겠다 올라간 게 북구, 노르웨이나 이런 핀란드나 이런 북구 쪽입니다. 따뜻한 곳 찾아서 내려간 게 스페인입니다. 전부 뭐 하던 민족입니까? 약탈 민족. 남의 것 뺏어서 먹고 사는 민족들이었죠.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위에 북구고 전부 해적이고 산적입니다. 전부 남의 거. 영국에서 루브르 영국 박물관 있죠.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이집트 물건 빼고 나면 유리밖에 안 남습니다. 전부 훔치고잖아. 그 정도로 이 약탈 민족이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나 우리나라는 정착 생활 한다고 했죠. 정착 생활을 하면 토지에서 먹을 걸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노동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친척들이 다.
한 마을을 끼고,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는 한꺼번에 가서 일을 하고 마치고 와야 되죠. 그럼 밥을 단계적으로 먹어야 됩니까? 같이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한 상에 거득하게 같이 먹는다.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일하러 다닙니다. 자, 이동민족은, 이 유목민족은 이동을 하죠. 그럼 한쪽은 초원의 풀밭에다가 지금 천막 치고, 한쪽은 아직 이틀 거리에서 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모여서 밥 먹을까요? 먼저 먹을까요? 그럼 반찬도 다 갖추기를 기다릴까요? 먼저 된 반찬을 먼저 먹을까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코스라고 하는 거죠. 코스가 별 거냐라는, 이렇게 나온 게 코스. 자, 정착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나 로마는 여름에는 먹을 게 많죠. 가을에는, 겨울에 먹을 게 있다 없다? 그럼 여름이나 가을에 산출한 것을 세월이 지나도록 저장해서 오래 먹어야 됩니까?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아예 썩혔어. 예, 썩혔어. 썩힌다기보다는 발효. 우리나라는 습한 기온이니까. 같은 정착이라도 이탈리아는 습한 게 아니라 건조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말려서 먹고 우리는 발효해서 먹고. 그런데 습한 지구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이 많으니까, 습한 쪽은, 그럼 도자기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발효를 하고, 이탈리아는 땅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니까 오크통, 나무에다가 저장을. 그게 민족성이죠. 그럼 우리는 정착생활 하니까 장독 무겁죠? 그 무거운 거 어차피 옮겨 다니지 않아. 왜? 계속 거기 사니까. 그래서 숟가락이고 뭐고 다 무거워요. 옛날에 밥그릇 무거워. 이동생활을 하는 자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되죠. 걔들은 젓가락 숟가락이 없어. 기본적으로 가다가 나뭇가지 꺾으면 돼. 그래서 대신에 칼하고 방패는 있어야 되죠. 왜? 맨날 싸움해야 되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가면 누가 좋아해?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싸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칼하고 방패는 들고 다녀야 되죠. 나머지는 몸이 가벼워야 돼, 싸움을 하려면. 그래서 천막 치고 이제 먹을 때는 정착을 하는 게 아니니까 프라이팬이 있다 없다? 프라이팬 같이 무거운 쇠로 된 게 있나요? 근데 밥은 그 어디서, 반찬 어디서 먹을래요? 방패를 불 위에 얹어. 전쟁할 때는 방패지만 전쟁 안 하고 밥 먹을 때는 철판이죠. 그럼 거기에 쌀 얹으면 철판 나이스. 그게 고기 얹으면요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양념 없어, 그냥 스테이크. 자, 그게 스테이크인데 다 익지도 않았는데 북소리 들리면서 전쟁하게 생겼다고 하면 전쟁하러 가야 되죠. 이거 먹고 갈래요? 이틀 굶었는데 먹고 갈래요? 안 먹고 갈래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다 안 익었는데도 먹고 가야 됩니까? 그게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좋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맞지도 않아. 외국 사람은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먹고 나면, 미디움으로 먹고 나면 속이 니글거려. 그런데 어디 가서 미디움 하면서 유래도 모르면 그냥 먹지. 그냥 뭘 웰던에 좀 바삭 익혀 달라 그래. 예? 예? 그러니까 뭐 반쯤 익혀서 이렇게 한다는데 한국 사람 원래 바삭 익히는 게 맞아요. 위장이. 그래서 아니면 유래를 보고 뭐 하든가. 유래도 모르고 가서 미디움.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게 있었겠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어디 갔을 때 스테이크 먹으러 갈 때 하도 그때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다가 비싸기도 엄청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데 그 큰 소리로 바삭 해주세요. 바삭. 그 바이올린 선율 옆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쳐다보고 난리 났죠. 와이프하고 여동생 얼굴 벌게지고 나는 몰라. 바삭. 다시는 오빠 안 데리고 온다 이렇게. 우리 동생도 그렇게 해요. 우리 와이프도 같이 안 간다. 내 말이 그 말이고 좀 부르지 좀 마라.
계산은 내 카드로 하면서 나 미치겠다 지금. 나는 감자탕에 소주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부르지 마. 이만한 고기 하나 놔둬놓고 고기나 맞나. 자, 그게 이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 법도 발전하는 거고 그 생활 환경에 따라 그 법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로마법을 그대로 따라왔다. 이게 원물주의다. 그럼 수학계 농작물은 불법하게 경작한 경우에도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이건 예외지 원칙이 아닌 거죠. 그럼 대한민국 원칙은 원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수학계 농작물에 대해서만큼만 생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일물일건주의다. 그런데 자, 우리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게 과실이라고 했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했죠. 물건이 뭔가요? 물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건이 뭔가요? 11월 12월이라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장 기초를. 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험 범위가 아닐 테니까 기본이지만.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물건 용어는 씁니까?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지 않습니까?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유체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유체물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 생각하면 됩니까? 신발, 토지, 건물, 카메라, 뭐 필통, 안경, 옷, 무수히 많죠. 그게 다 물건이에요. 그럼 그 물건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체물은 동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죠. 단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권리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 물건 아닙니다. 상품권 물건 아닙니다. 분양권 물건 아닙니다. 그 분양권이 물건이 아니니까 분양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그럼 유체물을 물건이라고 하고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전기, 가스, 수도, 원자력 물건이 아니다. 물건이다.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해, 달, 공기 물건이 아니다. 관리가 안 된다. 그럼 결국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거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전기, 가스, 수도 거래 객체가 돼서 돈 줘야 됩니까? 숨 쉬는데 돈 줍니까? 햇빛 본다고 돈 주나요? 그러니까 거래 객체가 아닌 거고 거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건에서부터 산출되는 게 과실이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할 때 그 물건은 흔히 아는 토지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전기나 가스와 수도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력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용이 어려운 거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유체물이 물건입니까? 유체물은 눈에 보이는 건 물건입니까? 틀리 물건이다. 틀리. 가발, 의수, 의족, 혈액. 이제 조금 어려워지나요? 아까 그 카메라 나오고 토지 나올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만 이렇게 나오죠. 좀 더 가볼까요? 시체, 위조지폐, 권총.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냥 동산과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 전기나 가스와 수도와 같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가발, 의수, 틀니, 혈액 물건입니다. 단 사람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분리되면, 그래서 분리되면
거래할 수 있지만 사람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거래를 못하는 그런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시체는 물거이라고 보면 안 돼요. 다만 의학용으로 쓰일 때, 해부용으로 쓰일 때는 경우에 따라서 기정할 수 있죠. 그런 특수한 예가 있어도 시체를 물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조지폐 물거이죠. 아편 물거이죠. 마약 물거이죠. 물건인데 소유하거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죠. 이런 것을 금제품이라고. 소유하거나 소지된 게 금지되어 있는 제품. 물건이지만 금지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은 아니니까 개념만 잡아놓으면 돼요. 리프트 탑승권 있죠. 그 스키할 때 리프트 탑승권을 위조할 수 있죠. 그 위조된 리프트 탑승권이 물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렇게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많이 배우고 하니까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물건이라 하더라. 그럼 해는 물건이 아니지만 전기는 물건이 될 수 있다 하더라. 우리가 배우는 토지 건물은 부동산인 거고 물건 중에 카메라와 같은 시계와 같은 것은 동산인 것이고 요까지만 딱 하시라. 깊이 가지 말고. 깊이 가면 다 어려워요. 그럼 요게 이제 오늘 크게 두 개. 계약에 관해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종료 과정을 훑었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건의 기초로서 일물일권주의 봤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마칩니다. 갑이 을한테 4월 1일 날 이 집을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6월 1일 날 이 집을 매매를 해서 사버릴 수 있나요? 남의 집에 새 살다가 그 집을 사버릴 수 있다 없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충돌한 거다 아닌 거다.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세권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한 사람이 두 개를 들어버렸죠. 그럼 충돌했다면 두 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충돌하지 않았다면 두 개를 허용할 수 있죠. 충돌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자, 이제 보자. 충돌했다. 왜? 전세권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빌리는 거다, 남의 소유의 물건을 빌리는 거다. 그럼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집을 사고 나면 자기 소유가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물건 빌린 셈이 됐죠. 모수입니까 아닙니까? 모수는 돼버렸고 충돌했죠. 그럼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권리는 두 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개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강한 쪽이 사라질까 약한 쪽이 사라질까요? 그럼 이 전세권을 사라져버리고 소유권만 남아버리고, 그럼 두 개 충돌하게 되면 한 개는 사라지고 한 개만 남죠. 이런 걸 우리는 혼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건 소멸 사유로서 혼동은 한 사람이 충돌할 수 있는 권리를 두 개를 가지면 한 개는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 그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연결해서. 그럼 이 혼동이란 논리가 이런 거는 하나 사라진다, 이때는 살아남는다, 죽으라고 외우지 마시고, 혼동이라는 것은 결론은 일물일권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 사라지는 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혼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기초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갑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